간밤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확인했지만 이례적으로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함께 올랐고 10월, 11월 지표는 더 나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연준 위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무산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동안의 이 물가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방송에서는 나오셨는데 저희 방송에 언제 나오시나 기다렸는데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계속 나오셨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언제 나오실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9월 고용 지표부터 좀 짚어보면 뭐 이미 짚었다시피 좀 혼재된 재료가 있었잖아요.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업률도 같이 늘었다. 어느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셧다운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9월 달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은 또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9월 달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사실 이거는 어쩌면 6월 달 정도의 경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고용 지표는 후행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 지표 우리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 달에 5만 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11만 9천 개 늘었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경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보면 8월 달, 9월 달 고용 그 일자리 수 늘어난 것은 약 한 3만 3천 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고 그랬다가 옛날에 좋았던 것도 낮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고만 이렇게 좋을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의미도 너무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그 중요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니까 경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주목하는 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1서부터 4.4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10월 달, 9월 달 제로가 이런데 10월 달, 11월 달에는 거버먼트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도 낮추고 소비도 낮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11만 9천 개에 대한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데이터와 10월, 11월 달에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12월 초까지 계속 나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민간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 데이터들. 저 생각엔 그게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그 좋았던 그 모먼텀 어떤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전제는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12월 달에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것이 점점 좀 노동시장에서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쁘게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호키시하다, 매파적이다고 얘기하는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가 많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우리가 12명 보팅을 하는데 그 지금 몇 명의 그 매파적이고 금리 동결을 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9월 달 점도표에서 예상했던 그러니까 올해 안에 3번 9월 달 치면 이제 12월 달에 내리는 것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를 제일 중요하게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나오잖아요. PC도 나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나쁘게 나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인하하는 쪽으로 좀 돌겠지만 그게 좀 좋게 나오면 확 또 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도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굉장히 스티키하다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사실 지금 뭐 소비자 물가로만 치면 3%예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2.7%인가 2% 후반인데 이게 내년도를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고
내년 초에 내린다고 그랬을 때 이 3% 아니면 2%대 후반대의 물가가 그때 훅 내려가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가 수준에 대한 그 스티키한 그런 끈적끈적함은 그냥 가는 동안에 연준에서 통화정책에서의 그 초점, 그거는 고용시장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인데 뭐 지금 연준 차기 후보로 여러 사람들 이름은 나오긴 하는데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냥 트럼프 의견 반영하는 대로 연준은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준 우리 의장 지금 후보들을 보고 있잖아요. 한 5명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면 이제 차기 그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일 유력한 사람이 케빈 헤셋이라고 지금 백악관에서 국가경제위원회인가 거기 의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랑 코드가 맞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런 면에서 보면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 한 명 더 늘어나는 거니까 투표권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까지 12월 달에 내리든 안 내리든 내년 말까지 2번 정도 금리 인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고용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4.5, 4.6%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물가가 이제 계속 큰 이슈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더 못 내리는.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뭐 지금 9월 달 점도표도 내년 말까지 2번이거든요. 그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어제는 또 트럼프는 베센트를 막 혼내주면서 일단 금리 못 내리면 이제 해고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베센트라면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가? 지금 재무장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푸시를 그냥 말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TGA 장고에 장고 돈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자기 그렇죠. 지갑이니까 막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재정 정책으로 이 지금의 난국을 해칠 수도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관세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OBBA 그 문제도 있고 재정 지출 늘리는 법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보다는 지금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그 경로가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 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장면은 자세히 못 봤는데 기사를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했다면서요. 웃으면서 재무장관한테 안 울면 자를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낸 것 같죠. 나 내리는 거 원하고 연준 의장은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 알아서 해라.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정치적 의사고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번에 그 비정규 선거에서 졌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고 이게 내년도까지 중간 선거까지 가야 되는데 미국은 중간 선거가 경제 성적표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경제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해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제가 이렇게 쭉 기사들을 스크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계속 이렇게 괴롭힐 거니까 말 들어라. 왜냐면 지금도 계속 파월 의장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메시지 연장에 지금 관세 판결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 판결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11월 5일인가요?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뭐 구두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결과를 이제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도 이거 이상한데 어떻게 행정부가 관세라는 정부의 수입이 되는 그 원천을 행정부가 결정하냐? 이건 원래 의회 권한인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약에도 없는 그러니까 법을 적용한 게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거잖아요. IEPA. 그 조항을 아무리 봐도 관세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어떤 나라에 어떤 종류의 어떤 관세를 얼마 동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대법관에서의 그런 대법원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 내린다고 하면 지금 그 우리 베팅 사이트 있잖아요. 도박 사이트에서 누가 이기냐 이런 거 할 때 거의 9대 0. 그 대법원이 그 판사가 9명이나 봐요. 9대 0 아니면 많아야 7대 2. 이 정도의 확률로 이게 패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패소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그게 제일 이제 복잡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소되면 갚아줘야 되거든요. 갚아주는데 지금 이게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관세로 받은 돈 더하기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5% 이상.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처리법에 의해서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를 내년 초까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저 헤셋 재무장관 같은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비용이 든다고 이제 겁을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거 보면 맥시멈 1,200억 달러 정도 관세를 돌려줘야 될 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근데 원래 그 얘기 나왔을 때 관세 그거 불법되면 나는 다른 조항 슈퍼 301조 뭐 기타 다른 걸로 내가 때려서 그냥 맞습니다. 다시 받으면 된다. 카드가 한 5개 뭐 있다 그냥 이랬어요. 종류만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1,200억 불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법적으로는 그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말고도 말씀하신 국가안보법인가요? 232조 그리고 슈퍼 301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가동시키려면 90일 동안 조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관세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내년 중간선거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부담이 되는 거겠죠. 예. 근데 또 막 1인당 국민 1인당 뭐 2,000달러 주겠다고 했던 부분도 그러면 이 관세 판결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하면 정말 내부적으로 역풍 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베센트 생각에서는 다 이런 걸 갚으면 최대 1조 달러까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걷어들인 게 1,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그리고 올해 안에 받아들일 게 1,600억 정도, 1,600억 달러 정도로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돌려주려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6천억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걸 다 이제 주려고 그러면, 다 주려고 그러면 지금 받은 그 관세청이나 여기서 보고하는 1,200억 달러로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물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관세 받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어필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환율이 제일 관심사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진짜 1,500원 가나요? 그러니까 환율이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솔직히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이제 환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500원을 가는데 우리가 1,500원을 왜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데니까 가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봐 지금 우리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돼도 우리 금융시장 안전하잖아. 옛날 같으면 환율이 막 올라가면 단기자본 빠져나가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한 게 해외 여행 갈 때 우리 국민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살 때 불편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연말에 그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달러로 표현할 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작년에 12위 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약해버리면 13위, 14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악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보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라가는 데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1,470원 갔을 때 굉장히 강한 개입 왔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또 개입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상승 기대를 많이 죽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쑥쑥쑥쑥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한 시장에서의 개입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대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을 할 건데 앞에서도 좀 전망에 있었지만은 이 달러 원 환율 1,400원대가 1,300원대로 내년에 가겠느냐.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거꾸로 보면은 어차피 이번에도 좀 환율 올라가니까 주식이 깨졌는데 환율에서 벌어서 덜 깨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 이제 GDP 50%라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전처럼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뭐 환율로 인해서 영향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기계 지속이 되면 금융 쪽에서의 문제가 실물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뭐 제일 큰 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들의 대외 부채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화로 환산하면 부채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충당금을 더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적인 또 긴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율은 좀 당국에 좀 적절하게 좀 컨트롤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해요. 많이 안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미국처럼 3%다.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외환당국이 이렇게 쉽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좀 선제적으로 그 수준에 대해서는 뭐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레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코노미스트라서 시장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달러 원 환율에서 우리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구조적인 현상들, 말씀하신 해외 투자 이게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 내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